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 함께 알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불편한 세상에서 따뜻한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68살 박영숙 씨는 아들 집에 떡볶이를 들고 찾아갔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넌 그냥 돈 버는 기계야. 현금 자동 인출기처럼 돈을 쥐어짜내기만 해. 35년간 분식집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키운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 5년 만에 처갓집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가족 8명이 몰디브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비를 낸 아들만 쏙 빠져 있었던 겁니다. 분노한 영숙 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식구들이 몰디브 공항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죠. 이국당 한복판에서 발이 묶여버린 사돈 가족, 그리고 뒤늦게 터져 나온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 과연 이 복수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몰디브 말레 공항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인도양의 눈부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온 8명의 한국인 가족이 들뜬 표정으로 수상 비행기 카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67의 한상철 씨가 가장 앞에 서서 직원에게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고 그 뒤로 아내 김말순 씨와 큰딸 수진, 아들 준호 부부, 막내딸 수연, 손주 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받아 기계에 긁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니 다시 한번 카드를 긁어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카드가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자기 카드를 내밀었지만 그것마저 한도 초과 상태였죠. 가족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한국의 작은 분식집에서 68배 박영숙 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도착 알림을 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껐죠. 이 복수가 시작된 건 정확히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영숙은 30년 지기 친구 정희와 분식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거든요. 며느리 수진의 인스타그램이라며 보여준 화면에는 명품 가방과 호텔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죠. 정희가 이상한 점을 짚었습니다. 사진이 100개가 넘는데 재민이는 한 장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맞벌이를 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명품들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남편 사진은 하나도 없는지. 영숙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영숙은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떡볶이를 한 냄비 가득 만들었습니다. 깜짝 방문을 하려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보온 가방에 떡볶이를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며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열린 창문 사이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죠. 자기 가족여행에 왜 끼려고 하느냐며 남편을 다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움찔하며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 재민이 힘없이 자기도 가족인데 왜 안 되느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죠. 가족? 웃기지 마.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야. ATM기처럼
돈만 뽑아주면 된다고. 그 순간 영숙의 손에서 보온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5년간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키운 외아들이 아내에게 현금 인출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보온 가방을 집어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다음 날 정희가 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새 게시물을 올렸다며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죠. 몰디브 가족여행이 기대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 처남 준호 가족, 처제 수영까지 총 8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아들 재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민이는 왜 여행을 안 가느냐고 물었죠. 수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바쁘대서 못 가고 대신 여행 경비는 남편이 다 냈다고요. 돈은 재민이가 내고 왜 재민이만 빠지느냐고 묻자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은 돈만 내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숙은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에 가기로 했다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무조건 와야 한다고 말했죠.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목소리에 재민은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숙은 금고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5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노후 자금이 찍혀 있었죠. 이 돈을 어떻게 쓰게 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식이 착취당하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영숙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재민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죠. 결혼 전만 해도 건강하고 활기차던 청년이 언제 이렇게 초췌해졌는지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아들을 식탁 앞에 앉혔죠.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차려놓았지만 오늘은 밥을 먹이려고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영숙은 아들 맞은편에 앉아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빚이 얼마냐고요? 재민의 숟가락 든 손이 멈췄고 갑자기 왜 그러시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둘러대지 말라며 엄마가 다 안다고 했죠. 재민은 고개를 떨구며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은 다그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3년 동안 처갓집에 보낸 돈이 6천만 원쯤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남 사업 자금으로 3천, 처제 학원비와 생활비로 1,500, 장인어른 장모님 생활비로 1,500이라고 했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 연봉이 6천만 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세후로 치면 한 달에 4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년간 6천만 원을 보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몰디브 여행 비용을 물으니 그것도 자기가 냈다며 3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죠. 자기가 안 가는 여행을 왜 자기 돈으로 냈는지 영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 대답하지 못했죠.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고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재민은 대출받았다고 대답했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영숙의 손이 식탁을 짚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이 5천만 원이나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갓집을 위해서요. 수진이는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재민은 아내가 당연한 거라고 한다며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죠. 가족이라면서 왜 정작 재민이는 가족 취급을 못 받는 건지, 그게 무슨 가족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들 집에 갔었다고 떡볶이 해가지고 갔는데 초인종 누르기 전에 소리가 들렸다고요. 재민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한 말을 다 들었다고 ATM기처럼 돈만 뽑아주면 된다는 그 말을요. 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재민은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38 먹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키운 거 아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하다며 어깨를 들썩였죠.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라고 했습니다. 재민이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바라봤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한 건 그 집안이라고 영숙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죠. 재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이 2억 있다며 이 돈으로 아들 빚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재민이 손사래를 치며 안 된다고, 그건 어머니 노후자금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단호했죠.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안 되느냐며 내 아들이 현금 인출기 취급당하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영숙은 며느리네 식구들이 몰디브에 언제 가는지, 몇 시 비행기인지 물었습니다. 재민은 내일 출발이고 오전 10시 비행기라고 대답했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무 내색 말고 평소처럼 지내라고 했죠. 재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대체 뭘 하시려는 거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묻지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재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영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영숙은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정 조카 도연이었죠.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며 재민이 재정 상태를 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출 내역이랑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요. 도연이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 일단 알아봐달라고 했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일까지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해봤는데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였죠. 재민이 말한 대출 5천만 원 말고도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더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연의 설명에 따르면 결혼 초에 전세자금 대출받으면서 만든 마이너스 통장인데 재민이는 거의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빠져나갔고 그 돈이 전부 사돈 쪽 계좌로 송금됐다는 거였죠.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재민이도 모르는 돈이 5천만 원이나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영숙은 그 통장을 누가 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죠. 도연은 통장이랑 카드는 재민이 명의인데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쓸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수진이가 남편 몰래 시어머니 연대보증 걸린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거였죠. 영숙은 그 통장 연대보증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도연은 결혼할 때 전세 계약하면서 이모가 서주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부부 잘 살라고 기꺼이 서줬던 연대보증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악용해서 친정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빼간 건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요. 영숙은 당장 고발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증거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아직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것들이 몰디브에 도착하면 그때 시작이라고요. 전화를 끊은 영숙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발 몰디브행 비행기가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약 10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했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친구 정희를 불렀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란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카드 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냐고 물었죠. 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그냥 알려달라며 급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의아해하면서도 영숙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은행 앱 설치하는 법, 로그인하는 법, 그리고 카드 정지시키는 법까지요. 영숙은 서툰 손으로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35년간 분식집만 지켜온 그녀가 난생 처음 인터넷 뱅킹을 배우고 있었죠.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영숙은 분식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대신 집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 출발편 현황이 떠 있었죠. 오전 10시 몰디브 말레행 비행기가 정시에 이륙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비행시간 약 10시간이니까 도착 예정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8시가 될 터였죠. 같은 시각 비행기 안에서는 사돈 가족 8명이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꽉 채운 그들은 이미 샴페인을 한 잔씩 들고 건배를 나누는 중이었죠. 한상철 씨가 가장 앞에서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잔을 높이 들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몰디브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질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남편 재민이 왜 못 오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이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으니까요. 돈만 되면 되는 사람, 그게 재민의 역할이었습니다. 처남 준호는 옆자리 아내에게 이번에 수상가옥 빌라를 잡았다며 하루에 200만 원짜리라고 자랑했습니다. 어차피 매형이 다 내는 거니까 맘껏 쓰자며 둘이서 낄낄거렸죠. 처제 수연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몰디브 가는 중이라며 인생 첫 비즈니스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뿌듯한 표정으로 화면을 내려다봤죠.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인도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숙은 조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느냐고 확인했죠. 도연은 마이너스 통장 연대보증인이 이모시니까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축하금으로 만들어준 비상금 통장도 원래 이모 돈으로 만든 거니까 문제없다고 했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영숙은 스마트폰을 들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먼저 마이너스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카드 정지 버튼을 누르자 정말 정지하겠느냐는 확인창이 떴죠. 영숙은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축하금으로 만들어줬던 비상금 통장 카드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정지시켰죠. 화면에 카드 정지가 완료되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몰디브 말레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사돈 가족들은 피곤한 기색 없이 들뜬 표정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수상 비행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리조트까지 가려면 수상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한상철 씨가 가장 먼저 카운터에 도착해 예약 확인서를 내밀며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확인하고는 결제해달라고 했죠. 상철 씨가 뒤를 돌아보며 수진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건넸죠. 재민명의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기계에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거든요. 다시 한번 카드를 긁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카드가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였죠. 수진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가 지갑에서 자기 카드를 꺼내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 상태였고 수연의 카드는 잔액 부족이었죠. 가족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러냐며 카드가 왜 안 되냐고 짜증을 냈죠. 수진에게 빨리 재민이한테 전화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재민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말순 씨가 조바심을 내며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면 뭔가 알지 않겠느냐고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어머니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수진이 지금 몰디브 공항인데 카드가 갑자기 안 된다며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느냐고 물었죠.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다고 자기가 정지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자기 귀를 의심했죠. 시어머니가 왜 그랬느냐고 물으니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ATM기가 아니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냐며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영숙은 그럼 내 돈으로 해결하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드를 정지시켰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던 상철 씨가 다급하게 뭐라고 하던지 물었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카드를 정지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충격이 퍼져나갔죠. 말순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분식집 아줌마가 미쳤다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느냐고 외쳤습니다. 공항 카운터 앞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준호가 이마를 짚으며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현금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현금을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애초에 모든 경비는 재민카드로 해결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준호의 아내가 짜증스럽게 남편을 탓했습니다. 맨날 매형한테 돈 뜯어서 이 꼴 났다며 제대로 된 직장이나 다니라고 쏘아붙였죠. 준호도 지금 그 소리가 나오냐며 받아쳤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상철 씨와 말순 씨 사이에서도 서로 탓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공항 카운터 앞이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처제 수연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동생에게 뭐 하느냐고 물었죠. 수연은 아까부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동생 스마트폰 화면을 봤습니다. 라이브가 켜져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이 여행 온 거냐는 조롱, 매형 돈으로 여행 가면서 매형은 안 데려간다는 비난, ATM기라니 저 여자 뭐냐는 분노, 시어머니 사이다라는 환호까지. 수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동생에게 당장 끄라고 소리쳤죠. 수연이 허둥지둥 라이브를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이미 녹화되어 퍼지기 시작했죠. 몰디브 공항에서 벌어진 창피한 장면이 온 세상에 공개되어 버린 겁니다. 몰디브 공항에서 사돈 가족은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카드는 정지됐고 현금은 없고 수상 비행기 표도 끊지 못한 채 공항 로비에 주저앉아 있었죠. 상철 씨가 연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초조해했습니다. 수진에게 재민이한테 다시 전화해보라고 다그쳤죠. 시어머니가 미쳤어도 재민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수진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수진이 카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재민은 안다고 어머니가 정지시켰다고 대답했죠. 수진이 그걸 왜 가만히 놔두느냐며 당장 다시 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대답은 단호했죠. 못한다고요. 평소와 달리 지쳐 있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게 됐다고 수진이 자기한테 한 말이며 수진 가족이 자기한테 한 짓 전부 다 안다고 했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은 ATM기처럼 돈만 뽑아주면 된다고 했던 말, 어머니가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수진은 그건 화나서 한 말이라며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받아주지 않았죠. 3년 동안 6천만 원 넘게 처갓집에 보내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가족여행에 끼지 못했다며 그게 진심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간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물었죠. 왜 자기 몰래 그 돈을 빼갔느냐고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수진이 일단 카드부터 풀어달라며 가족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고 매달렸지만 재민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 돈으로 해결하라고. 자기는 더 이상 현금 인출기 노릇 안 할 거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거절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말순 씨가 다급하게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안 해준다고 대답했죠. 말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쓸모없는 놈이 감히 거절을 하느냐며 화를 냈죠. 그러면서 남자는 확실하게 쥐고 흔들어야 한다고 수진이 너무 헐겁게 굴어서 이 꼴이 났다고 탓했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자기네 집도 이 모양이라며 맨날 남편 돈 뜯어다 친정에 갖다 바치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됐다고 받아쳤습니다. 말순 씨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느냐며 눈을 부라렸죠. 준호의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매형 빼고 여행 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죠. 준호가 아내 팔을 잡아 끌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렸지만 아내는 뿌리쳤습니다. 맨날 매형한테 돈 뜯어간 주제에 입 다물라고요. 공항 로비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상철 씨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다들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싸우면 뭐가 해결되느냐고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지만 가족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다가 비명을 질렀죠. 아까 자기 라이브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요. 수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죠. 제목은 매형을 ATM기 취급한 처갓집, 몰디브에서 카드 정지당함이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넘었고 시어머니가 통쾌하다. 저런 가족들이 진짜 있다. 매형 불쌍하다. 이혼해라. 처갓집 전원 쓰레기다 등등 온갖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수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전국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숙은 조카 도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였죠. 몰디브 공항에서 사돈 가족이 싸우는 영상이 퍼졌는데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습니다. 카드 정지는 계획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도연의 설명에 따르면 처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전부 녹화됐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여론이 완전히 이모 편이라고 했죠.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었죠. 도연이 추가로 조사한 게 있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요. 3년간 매달 빠져나간 건 맞는데 금액이 불규칙하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달은 100만 원, 어떤 달은 300만 원이었고 작년 여름에는 한 번에 1000만 원이 빠져나간 적도 있다고 했죠. 그때 송금 대상이 처남 한준호 씨 계좌였습니다. 아마 사업 자금으로 쓴 것 같은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죠. 영숙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는 세무사한테 부탁해봤는데 준호 씨 회사가 이미 3년 전에 폐업 신고했다고 대답했죠. 영숙은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받은 돈은 전부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냥 생활비로 쓴 거였습니다. 재민이한테는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요.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위를 속여서 돈을 뜯은 것도 모자라 폐업한 사업을 핑계로 계속 돈을 뜯어갔던 겁니다. 도연은 이건 확실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형사 고발하면 처남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영숙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증거자료 정리해서 내일 경찰서 가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알겠다며 내일 같이 가자고 했죠. 전화를 끊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카드 정지로 망신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헤칠수록 더 큰 범죄가 드러나고 있었죠.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몰디브에서 사돈 가족은 결국 공항 근처 저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수상가옥 빌라 대신 침대 4개가 다닥다닥 붙은 좁은 방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건 인도양의 푸른 바다가 아니라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말순 씨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팔자야 한탄을 내뱉었죠. 상철 씨가 짜증스럽게 받아쳤습니다. 누가 여행 가자고 했냐며 맨날 여행 노래를 부르더니 이 꼴이라고요. 말순 씨도 지지 않고 당신도 가자고 했다며 맞받아쳤죠. 다시 부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따로 떨어져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죠. 수연은 인터넷에 퍼진 자신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댓글마다 욕설이 가득했거든요. 수진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재민에게 보낼 메시지 창이 떠 있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죠. 마이너스 통장건이 들통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재민 몰래 조금씩 빼서 친정에 보낸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친정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자기는 더 이상 현금 인출기 노릇을 안 하겠다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해서 겨우 귀국 비용을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이 완료되려면 이틀은 걸린다고 했죠. 그때까지 이 좁은 방에서 8명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화려한 몰디브 수상가옥 여행은 공항 근처 허름한 숙소에서의 감금 생활로 바뀌어 버렸죠. 준호의 아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 끝나면 이혼할 거라고요. 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죠. 아내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작에 생각하고 있었다며 당신 가족이랑 엮여 사는 게 너무 지친다고요. 준호가 지금 그 말이 나오냐며 언성을 높였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냐고 이 꼴이 났는데 더 기다릴 게 뭐가 있느냐고요. 숙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틀 뒤 사돈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8명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화려하게 떠났던 여행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들을 향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몰디브 가족을 취재하러 나온 기자들이었죠. 지금 심경이 어떠냐? 매형을 ATM기 취급한 게 사실이냐?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상철 씨가 기자들을 밀치며 인터뷰 안 한다고 소리쳤지만 카메라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찌푸린 얼굴이 고스란히 찍혔고 이 장면도 곧 인터넷에 퍼질 게 분명했죠. 상철 씨는 곧바로 영숙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돈 가족 8명이 분식집 앞에 줄지어 섰죠. 상철 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돈한테 할 짓이냐고요. 말순 씨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사람 이렇게 망신 줘놓고 숨어 있을 거냐며 문을 열라고 외쳤죠. 하지만 분식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주먹으로 문을 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쳤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비닐봉지를 든 채 담담한 표정이었죠. 상철 씨가 성큼성큼 다가가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망신을 주느냐고요.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상철 씨는 가족끼리 여행 간 게 무슨 죄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 낸 사람은 빼놓고 그게 가족이냐고요. 상철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 씨가 대신 나서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창피를 주느냐고 자기들이 뭔 죄인이냐고 따졌죠.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인 맞다고 자기 아들 피 빨아먹은 게 죄가 아니면 뭐냐고요.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자기들이 좀 심했던 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죠. 영숙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했던 거 그게 다냐고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 빼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죠.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몰래 시어머니 연대보증 걸린 통장에서 돈 빼간 게 무슨 설명이 되느냐고요.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영숙이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전에 회사 폐업 신고했으면서 왜 계속 사업 자금이라고 돈 받아갔느냐고 물었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상철 씨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회사 폐업했다니 무슨 소리냐며 사업 잘 된다고 했잖냐고 다그쳤죠. 자기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안 거였습니다. 준호의 아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잘 된다고 해놓고 실은 매형한테 뜯은 돈으로 살았던 거라고요. 상철 씨가 아내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죠. 안다고 같이 사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며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충격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신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 간다고요. 마이너스 통장 횡령건이랑 사기건으로 고발할 거라고요. 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가족인데 그러느냐고 했죠. 영숙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자기 아들을 현금 인출기 취급한 게 가족이냐고, 돈 뜯어먹고 속이고 빼돌린 게 가족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말순 씨가 입을 다물었죠.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영숙이 분식집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발장 접수되면 연락할 거라고, 할 말 있으면 경찰서에서 하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사돈 가족은 분식집 앞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영숙은 조카 도연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도연이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민원실 창구에 제출했죠.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역서, 송금 기록, 폐업 신고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훑어보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하면 1달 정도 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피고발인에게는 내일 중으로 출석 통보가 갈 거라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경찰서를 나서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랑 처남은 조사받게 될 거라고, 최악의 경우 기소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영숙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죠. 도연이 재민이 형은 이 사실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직 자세히는 모른다고, 카드 정지시킨 것만 안다고 대답했죠. 도연은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다며 고발까지 한 건 본인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도연에게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떠난 뒤 영숙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그날 저녁 재민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걸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재민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터넷에 영상이 퍼졌다고 했죠. 영숙은 안다며 자기도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처제가 라이브를 켜놓은 거라고요. 재민은 그래도 어머니가 카드 정지시킨 건 맞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맞다고 대답했죠. 아들이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요. 재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재민이 오늘 경찰서 가셨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다며 고발당했다고 난리더라고요. 영숙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처남을 고발했다고요. 재민의 얼굴이 복잡해졌죠. 영숙은 아들에게 들으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 아느냐고요. 재민은 안다고 그건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죠. 처남한테 사업 자금으로 간 돈, 그게 전부 사기였다고요. 재민이 무슨 말이냐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숙은 처남 회사가 3년 전에 폐업 신고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사업 자금이라고 돈 받아간 거라고요. 조카가 다 조사해 왔다며 폐업 신고 증명서도 있고 송금 기록도 다 있다고 했죠.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처남에게 보낸 돈이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던 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했던 말,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재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눈 떠야 한다고, 그동안 어떤 사람들한테 이용당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 전부 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수진과 준호에게 경찰 출석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진은 통보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횡령 혐의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거든요. 바로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출석하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재민은 시어머니가 고발하신 거라고 대답했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가 빼간 5천만 원 때문이라고요. 수진이 그건 자기가 설명할 수 있다며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잠깐 빌린 거라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싸늘했죠. 잠깐 빌린 게 3년 동안이냐고요. 그리고 빌린 거면 왜 말 안 하고 몰래 빼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은 처남 사업 자금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죠. 회사가 3년 전에 폐업했다고요. 수진은 그건 자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못 믿겠다는 투로 대꾸했죠. 자기 가족 일인데 어떻게 모르느냐고요. 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매달렸지만 재민은 일단 경찰 조사받고 나서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스마트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담당 형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형사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맞다고 대답했지만 남편 돈이니까 자기가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죠. 형사가 남편이 동의했느냐고 물었고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 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죠. 수진이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형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거라고, 더구나 이 통장은 시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서준 통장이라고요. 그리고 인출한 돈이 전부 친정 가족 계좌로 송금됐다며 이건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계획적인 인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떨궜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옆 조사실에서는 준호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회사 폐업 신고를 3년 전에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매형한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추궁했죠. 준호는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형사가 새 사업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준호는 아직 준비 중이라며 말을 흐렸죠. 형사는 준비 중인 사업에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며 그 돈을 어디 썼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형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계좌 추적해보니 대부분 생활비로 썼다며 술값, 골프장 이용료, 유흥비가 대부분이고 사업 관련 지출은 전체 금액의 5%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빙자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조사가 끝난 뒤 수진과 준호는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다 지친 얼굴이었죠. 수진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고 준호는 사기죄라며 최악의 경우 실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실형이면 감옥 간다는 거냐고 되물었죠. 준호는 모르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 비용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동안 매형한테 뜯어먹은 돈은 이미 다 썼고 남은 건 빚뿐이었거든요.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오빠 때문에 자기까지 이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돈 대부분 오빠한테 보냈다며요. 준호가 발끈했죠. 자기한테 뭐라 하기 전에 수진도 남편 몰래 빼간 거 아니냐고요. 남매 사이에 날카로운 눈빛이 오갔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족의 유대는 이미 바닥나 있었죠. 그 무렵 재민은 회사에서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 때문이었죠.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재민 씨 가족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느냐고요.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장도 그건 안다며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했죠. 재민은 지금 빚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며 휴직하면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생각해보라고 강제는 아니라고 했죠. 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처갓집 때문에 빚까지 졌는데 이제 직장까지 위태로워진 거였죠. 퇴근 후 재민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영숙이 왔냐며 밥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재민은 대뜸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죠.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5년 동안 뭘 위해 산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죠. 재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알려줬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며 현금 인출기처럼요. 그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휴직하라고 한다며 인터넷 영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안 해주셨으면 계속 속아 살았을 거라며 차라리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떡하느냐며 걱정했죠. 재민은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 잘못이라고요. 재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며 빚도 천천히 갚겠다고 했죠.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며 자기가 진작 알았어야 했다고 했죠. 재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구해주신 거라고요. 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 수진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 펄쩍 뛰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재미는 갑자기가 아니라며 5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며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매달렸죠. 재미는 수진이 자기한테 ATM기라고 했다며 돈만 뽑아주면 된다고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수진은 그건 화나서 한 말이라며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죠. 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그 말이 수진의 본심이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수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빼간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라고, 이혼 소송 들어갈 거라고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더 이상 미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수진은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 씨가 딸을 보자마자 재민이가 이혼한다는 게 사실이냐며 소리쳤죠. 그놈이 미쳤다고요. 수진은 지친 목소리로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순 씨는 뭘 잘못했냐며 남편 돈 쓴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죠. 수진은 남편 몰래 빼간 게 잘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문제라며 사업한다고 해놓고 다 거짓말이었다고 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한테 왜 그러냐며 수진도 같이 쓴 돈이라고 받아쳤죠. 수진은 자기는 가족 생활비로 쓴 거라며 오빠는 술값이랑 골프장에 다 날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남매 사이에 또다시 말다툼이 시작됐죠. 상철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라며 이 집이 시장통이냐고요. 잠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험악했습니다. 상철 씨가 한숨을 내쉬며 일단 재민이한테 합의 요청해 보라고 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자고요.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돈 받을 상황이 아니라며 오히려 재민이가 피해자인데 합의가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발까지 했는데 합의가 될 것 같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요. 가족 모두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몰디브 여행의 꿈은 이미 악몽으로 변해 있었죠. 한편 영숙은 도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수진 씨랑 준호 씨 기소 결정이 났다고요. 영숙은 기소냐고 되물었죠. 도연은 수진 씨는 횡령죄, 준호 씨는 사기죄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였죠. 아마 몇 달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며 말을 이었죠. 준호 씨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수진 씨 명의로 된 대출이 또 있다고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2천만 원이라며 이상한 점이 있다고 했죠. 대출 실행일이 재민이 형이랑 결혼하기 직전이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준호 씨 계좌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결혼 전부터 계획된 거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가 남편 돈을 친정에 보낸 줄 알았죠. 그런데 파헤칠수록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계획된 착취라니요.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알게 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걱정도 됐죠. 재판까지 가면 아들의 상처는 더 깊어질 테니까요. 영숙은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빚 갚아주고 남은 돈이었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돈 가족 쪽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철 씨가 직접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고발을 취하해주면 돈을 다 갚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코웃음을 쳤죠. 돈이 있느냐고. 사돈 아드님 회사도 폐업했고 따님은 직장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갚겠다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상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죠. 영숙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5년 동안 속이고 이용한 거라며 재판에서 보겠다고 전화를 끊었죠. 합의 따위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웠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영숙과 재민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재민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피고인 한수진은 남편 이재민 씨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3년간 총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친정가족에게 송금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군 채 듣고 있었죠. 이어서 피고인 한준호는 이미 폐업한 사업체를 핑계로 매형 이재민 씨로부터 3년간 총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방청석에서 말순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변호인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인식하에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죠. 검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 해도 일방이 다른 일방 몰래 인출하여 제3자에게 송금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며 더구나 해당 통장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선 통장이라고 간조했죠. 판사가 수진에게 남편에게 동의를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니라고 대답했죠.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수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할 줄 알면서도 돈을 인출한 거냐는 판사의 확인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측 변호인도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한준호는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며 받은 돈 일부는 사업 준비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었죠.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의 계좌 사용 내역을 보면 3년간 사업 관련 지출은 전체 금액의 5%도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전부 유흥비와 골프장 이용료 술값이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피고인이 매형에게 사업이 잘 된다, 곧 대박 난다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준호에게 사업이 폐업한 사실을 매형에게 알렸느냐고 물었죠. 준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돈을 못 받을까 봐서 그랬다고 대답했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상철 씨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재민도 출석했죠. 검사의 질문에 재민은 처남에게 사업 자금을 여러 번 빌려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총 5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그 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었다며 형님이 사업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랬다고 대답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떨궜죠.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북적거렸고 취재진의 카메라가 번쩍거렸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수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죠.
피고인 한준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죠. 실형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는 가족한테 돈 빌린 거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빙자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판시가 이어졌죠. 준호가 털썩 주저앉았고 방청석에서 말순 씨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상철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이 실형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재판이 끝난 뒤 재민과 수진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진의 유책 이혼을 인정했죠. 재민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횡령한 5천만 원은 전액 반환 판결이 났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이 추가됐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돈은 전부 친정 가족에게 들어간 뒤였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수진이 재민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죠. 수진이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다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하려 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어쩌다 보니 5년 동안 속인 거냐고요. 수진이 자기한테 한 말 기억하느냐며 ATM기처럼 돈만 뽑아주면 된다고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건 정말 화나서 한 말이라고 변명했지만 재민은 됐다며 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남남으로 살자고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준호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면회를 온 상철 씨와 말순 씨 앞에서 준호가 고개를 떨궜죠. 죄송하다고요. 상철 씨가 유리창을 치며 왜 이 짓을 했냐고 화를 냈습니다. 사업한다고 해놓고 매형한테 거짓말을 했냐고요. 준호는 처음에는 정말 사업하려고 했다며 자꾸 실패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대답했죠. 상철 씨는 실패하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왜 계속 속였냐고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죠. 말순 씨가 울먹이며 자기들이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 속이고 돈 뜯어먹으라고 키운 게 아니라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상철 씨와 말순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구치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죠. 말순 씨가 지친 목소리로 자기들이 애들 잘못 키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준호도 남의 돈으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라고요. 상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위에게 손 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죠. 그 잘못된 생각이 자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재판과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영숙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영업을 쉬었기 때문에 손님이 뜸했죠.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희가 찾아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끝났느냐고 물었고 영숙은 끝났다고 대답했죠. 정희가 잘 됐다며 고생했다고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이는 괜찮느냐고 물었고 영숙은 힘들어하긴 하는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다며 대답했죠. 정희가 젊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죠. 아들이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쏘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복직하라고 한다고요. 휴직 권유했던 거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밝아졌죠. 재민은 인터넷 여론이 자기 편이어서 회사 이미지에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다행이라며 안도했죠. 재민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고맙다고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영숙은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라며 떡볶이 한 그릇을 재민 앞에 놓았습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거라며요. 재민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이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분식집은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부터 문을 열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손님이 부쩍 늘었다는 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ATM기 시어머니로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긴 거였죠. 영숙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들을 지킨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민은 회사에 복직한 뒤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은 어머니 도움과 본인 노력으로 2년 만에 다 갚았죠. 주말마다 어머니 분식집에 들러 일손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배달도 다니고 손님 주문도 받았죠. 정희가 그 모습을 보며 재민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예전 얼굴 찾은 것 같다며 미소 지었죠. 정희가 잘 됐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떡볶이를 볶으며 행복을 느꼈죠. 아들이 건강하게 웃는 모습,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사돈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복역을 마친 뒤 지방으로 내려갔죠. 아내와는 결국 이혼했고 혼자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죠. 횡령 반환금과 위자료는 분할로 갚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었습니다. 수연은 대학원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죠. 인터넷에 퍼진 영상 때문에 어디서든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상철 씨와 말순 씨는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위에게 기대어 살던 생활이 끝나자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어느 날 영숙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수진이었죠.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됐죠. 용서받으려고 쓰는 편지는 아니며 다만 사과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재민 씨를 이용했다며 ATM기라고 한 말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썼죠. 어머니께서 화내실 자격이 있고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며 건강하시라는 인사로 끝났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죠. 용서할 생각은 없었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어느 일요일 재민이 분식집에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또래의 여자였죠. 회사 후배라며 이름은 김지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재민 선배한테 많이 들었다고 했죠. 영숙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수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밥 먹었느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앉으라며 떡볶이를 주겠다고 했죠.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어머니에게 눈짓을 보냈죠. 영숙은 모른 척 떡볶이를 담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식집 문 앞에 걸린 낡은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35년을 함께한 간판이었죠. 그 세월 동안 영숙은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아들이 속는 것도 지켜봤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지키는 게 부모의 일이니까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켜냈다고
우리 아들을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죠. 마치 대답하듯이요. 떡볶이 냄새가 가게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국자를 들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